그러니까 전세는 사실 해법이 잘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게 전세입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올해만 내년에도 올라가고요. 저는 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왜? 전세 가격이 떨어지려면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는 투기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전세금이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실수요자들이에요. 근데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 안정이 되겠죠. 근데 서울이 입주 물량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네요. 네, 자주 뵙네요. 한 달에 한 번쯤 뵙는 것 같은데요. 거의 뭐 고정 네. 각입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이렇게 자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최근에 네. 그 강남에서 시작했던 그 집값 상승이 네. 이제 강북에까지 이제 퍼지고 있고 네. 또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집값은 어디가 주로 오르고 있나요? 이게 최근에 이제 급격한 이제 흐름이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9월 되면서 이제 정부가 칼을 네. 빼들었잖아요. 네. 대출 규제,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됐는데요. 수도권 지역들은 이제 플러스 더 스트레스 DSR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대출 규제는 LTV 규제가 있죠. 네. 기본적으로 내 집값 시세가 있으면 집값의 몇 퍼센트 대출을 해주겠다. 아파트가 10억인데 LTV가 50%면 5억. 이렇게 대출이 심플하게 예전에는 이렇게 규제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너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는데 집만 있다고 이렇게 대출을 해줬다가 경제 위기가 오거나 실직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실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DTI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소득 대비 이제 상환 능력을 보는데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한 게 이제 DSR이죠. 모든 대출에 DTI는 내가 대출을 받은 그 집의 원금과 이자만 따지고요.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따지는데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따집니다. 강화됐습니다. 강화됐고 올해 들어서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고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줍니다. 2022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가상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을 하는데요. 원래 계획은 7월부터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죠. 0.75%포인트의 가상금리가 더 적용이 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전격적으로 2달 연기했잖아요. 9월로. 자,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을 합니다. 왜 연기했냐면 정부는 이유가 있죠. 뭐 PF 대출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야, 2달만 좀 잠시 미루자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5월, 6월 집값이 막 올라요. 서울 집값이 막 올라가다가 이제 7월 집값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정부가 대출을 2달 규제를 미뤘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뭐지? 괜찮은가? 왜 안 하지? 네. 그냥 한마디로 그거죠. 자녀가 공부 안 해요. 그래서 농땡이 치고 몰래 가서 친구 만나고 왔는데 엄마 아빠가 야단 안 치는 거야. 이게 뭐지? 나를 포기했나? 더 놀아버려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7월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부가 집값 잡기 포기했구나. 사야겠구나. 그러니까 정부가 9월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가 내 방문 잠그기 전에 더 많이 놀아야겠다. 7월 8월 거래량이 폭증합니다. 서울 집값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최고의 거래량 우리 2022년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1,000건을 넘었었는데요. 7월 아파트 거래량이 8,700건을 넘었고 8월은 아마 7월보다는 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름 휴가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 생각에는 7,000건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굉장히 높은 거래량을 기록을 합니다. 정부가 보다 못해서 안 되겠다. 방문을 잠그는 거 정도는 안 되고 그냥 못질을 해버려야겠다 라고 해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죠. 수도권은 1.2%포인트 원래 0.75%포인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비수도권은 그대로 가고요. 수도권은
1.2%포인트 더 강하게 적용을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정부가. 네. 야, 금감원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럼 은행장들을 부릅니다. 제일 쉬운 규제가 대출 규제예요. 네. 왜? 세금이나 다른 규제들은 또 세법도 강화 국회 문턱 국회, 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되잖아요. 또 뭐 시행령 바꿔야 되고 복잡하니까 대출 규제는 어떻게 해요? 금감원장이 은행장들 부릅니다. 불러서 야 똑바로 해. 집값 오르는데 똑바로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알아서 합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대출 규제의 시스템입니다. 그럼 은행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는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 올리면 대출 받기 어려우니까 또 아우성을 치죠. 야 이자 장사하냐? 장난하냐? 비판의 여론들이 막 들려옵니다. 민원이 막 빗발치죠. 네. 금감원장이 또 부릅니다. 내가 이자 장사하라고 했냐? 대출 규제하라고 했지? 똑바로 안 할래?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행장들이 다시 이제 회사 와서 부르겠죠. 똑바로 하라잖아. 왜 나 욕먹게 만드니? 똑바로 해라고 하니까 똑바로 하는 게 이제 뭐가 됩니까? 뭐 신용대출, 신규 신용대출 5천만 원 막아버리게 되고 집 있는 사람들 대출 안 나오죠? 네. 막아버리게 되고 우리가 내가 집이 있으면 대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학자금이라든지 내 생활비라든지 사업자금이라든지 이걸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데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야 못 믿겠다. 그 돈 가지고 너 다른 거 하지? 1억 원으로 막아버립니다. 전방위적으로 대출 압력. 특히 저는 가장 황당하고 무서웠던 게 이제 갭 투자를 막겠다고 전세 대출이 또 규제를 해요. 매매하고 전세 대출이 이제 같은 날 시행이 되면 갭 투자다. 우리 투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제 전세를 맞춰서 세입자 집어넣고 전세금 받아서 이제 이렇게 다 돌린단 말이에요. 이제 안 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나요? 세입자들이 또 아우성을 네. 칩니다. 아니, 장난하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심지어 현장에서 이제 그런 일들도 발생합니다. 계약서 쓰고 은행 가서 자석까지 했어요. 대출. 네. 대출 안. 그럼 어떻게 하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내 말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 창구 직원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요. 하지 마라.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대출 창구에 있는 직원들 굉장히 부상한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본인한테 항의를 하잖아요. 항의하는데 나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은행장한테 뭐라고 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9월 되면서 이제 약간 주춤하는 상황, 숨고르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상승은 합니다. 네. 상승을 하는데 상승 속도가 살짝 둔화되는. 우리 자동차로 따지면 한 5월 정도는 시속 한 60km, 7월이 80km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7월 정도 되니까 한 100km 넘었구나. 7월이 한 100km, 120km 가고 8월이 130km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9월 되니까 이제 한 110km 정도, 100km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럼 이게 속도가 줄어든 걸까요? 아니면 달리고 있는 걸까요? 달리고는 있잖아요. 달리고는 있는데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금 9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집값은 올라가는데 속도가 상승 속도가 좀 완만해졌다. 여전히 올라는 간다. 그럼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속도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달리고 있잖아.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네.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일단 9월부터 스트레스 2단계가 시행이 되잖아요. 되고 있죠? 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속도가 줄어든 게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있죠. 네. 있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이 대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할까요?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드디어 약발이 먹혔구나. 봐. 내가 하니까 되잖아. 88 대책 나왔죠? 네. 공급 확대 대책. 이제 정부는 또 자화자찬을 합니다. 야, 88 대책 발표했고 한 달 지났죠? 한 달 더 지났죠? 야, 대출 규제 나오니까 봐. 집값 안정되고 있잖아. 우리 잘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속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집값이 안정될 때가 됐는데 부모님이 네. 방문을 닫아서 애가 공부한 게 아니라 놀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가 됐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빨리 달렸어요. 5월, 6월, 7월, 8월 서울 집값이 단기간에 전고점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한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대출 규제가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가가 관점인데 일단은 뭐 당분간은 뭐 숨고르기 좀 해야겠죠. 굉장히 달렸는데. 근데 숨고르기가 멈춰 쓴 건 아니고요. 너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들어올랐던 지역으로
그리고 일단 관망을 할 거잖아요. 추석 일단 좀 쉬고 추석 지나고 어떻게 할까? 금리가 어떻게 되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제2의 전략을 또 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포츠로 따지면 작전 타임? 전반전 쉬고 좀 쉬고 있는데 이걸 경기 끝난 건 아니거든요. 이제 후반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후반전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이제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하나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대출 규제. 대출 규제가 사실 무섭긴 해요. 구매 네.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돈줄을 재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무서운 규제입니다. 또 한쪽은 뭐냐? 야, 여전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 전세 가격 계속 올라가지 않아? 야, 금리 내려가지 않아? 분양가 계속 올라가지 않아? 집값 내려갈 요인이 뭐야? 많이 올랐는 거 빼고 라고 하니까 이제 양쪽이 충돌하는 거고요. 아마 7월, 8월처럼 급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거의 정고점까지 올랐기 때문에 급등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이제 안 올랐던 지역들 또 인기 지역들 위주로 이제 굉장한 손바뀜 현상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급등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연말이나 내년까지 상승세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상승세가 아마 연말까지 지속이 되고 뭐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변수들이 많은데 폭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는 상황. 뭐 갑자기 미국이 금리를 다시 또 올렸다. 네. 갑자기 많이 올렸다. 아니면 미국이나 중국이 디폴트 선언을 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단기간에 집값이 폭락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같은 대치하는 상황, 단기 급등과 대출 규제 그리고 또 불안 심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급락할 가능성은 없고요. 이제 숨고르기 들어가는데 집주인들, 매도자들은 여전히 호가를 올릴 거고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시간은 내 편이야. 호가를 올릴 거고요. 매수자들은 따라가야 될까 따라가지 말아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드나 가격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의 상승은 보면 인기 지역 위주의 이제 신고가들이 계속 나오고 네. 또 비인기 지역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상승세가 여튼 연말 내년까지 이어지면 결국 비인기 지역도 고점까지 상승을 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기 지역도 이제 인기 지역 나름 인기 지역도 자 그러면 최근에 원베일리 네. 반포 원베일리가 이제 60억에 60억, 거래가 네. 됩니다. 전용 84가 물론 한강 뷰가 나옵니다만 그걸 일반적인 이제 거래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사실 60억 사는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뭐 1억, 2억, 3억 오르는 걸 보고 샀을까요? 그렇진 않죠.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금력이 충분히 되시는 분이 그냥 좋은 아파트 하나 사는 겁니다. 아니면 뭐 반포에 다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팔고 여유 자금을 보태서 나는 10년 이상 보유할 거니까 뭐 한강뷰 나오고 이거보다 좋은 아파트가 앞으로 압구정이나 뭐 반포주공 1단지 정도 재건축이 완공되면 뭐 한강뷰가 나오는 좋은 아파트가 가치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당분간은 저는 원베일리를 넘어설 만한 그런 좋은 아파트는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자금력이 되시는 한마디로 실수요층들 네. 이런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가 움직이기 때문에 압구정이 뭐 120억, 130억 거래가 됐다. 이런 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우리가 잠시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도쿄 집값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자부다일스 뭐 큰 거는 뭐 900억, 네. 1000억씩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은 잠시 빼고 우리가 말하는 인기 지역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송파구, 네. 강동구, 성동구, 마포구, 뭐 동작구 우리가 말하는 서울의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는 서울의 인기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뭐 강남구에 있는 뭐 압구정이나 반포 이런 데를 인기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 네. 아주 좋은 부자 동네. 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은 우리의 예상과 뭐 금리, 대출 규제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60억 아파트 사는데 뭐 대출 그 아파트에 대출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돈이 없어서 대출 받는 게 아니라요. 자금 출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대출 받으면 속 편하거든요. 네. 자금 계획서에 뭐라 적으면 돼요? 대출, 네. 매도. 근데 내 돈으로 하면 다 적어야 되잖아요. 야, 60억은 어디서 마련했어? 내 금고. 이렇게 적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거지 돈이 없어서 대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런 인기 지역들을 보면 저는 이제 전고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21년에 주로 네. 2021년에 전고점이 많이 나왔고 2021년 하반기, 2022년 1분기 정도에 전고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헬리오시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송파 가락시형 재건축한 헬리오시티가 2021년 8월이었나요? 23억 8천만 원 전용 84.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 네. 제가 후평 기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3억 8천 거래가 됐어요. 그러다가 집값이 좀 떨어졌죠.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도 뭐 18억, 19억. 더 떨어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2022년 12월에 16억까지 떨어졌어요. 오, 많이 떨어졌네요. 예, 이것도 저층이 아니에요. 10층 이상 30몇 층이 16억까지 떨어졌고요. 13억 8천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특수거래입니다. 이거는 정상거래 아닙니다. 네. 그래서 16억 정도가 아마 바닥 가격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고점 대비 한 67%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33% 정도 떨어집니다. 올라가죠. 네. 올라가서 최근에 24억 거래가 전고점 찍었죠. 네. 뭐 뚫었다라는 표현도 맞고 거의 뭐 전고점 왔다라고도 맞는데 23억 8천이나 24억이나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24억 찍었어요. 전고점. 현장 분위기가 호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좋은 동, 좋은 층인데 24억 찍으니까 덜 좋은 비선호 동의 층들도 야 우리도 24억 한번 받아보자라고 하는데 매수자들은 고민되게 야 이게 전고점을 찍었는데 계속 올라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현장 분위기. 그래서 문의가 좀 줄어들고 매수자들은 약간 관망으로 돌아선 분위기. 매도자들은 호가를 올리는데 매수자들은 약간 긴가민가? 나 이걸 따라가는 게 맞아? 그러면 들어오는 아파트는 뭐야? 라고 해서 눈을 이제 돌리는 상황. 그러면 엘스, 리센츠, 뭐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이런 새 아파트들 위주로 전고점까지 왔다면 최근 상황은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은 이거 아닌 것 같아. 들어오는 거 뭐지? 라고 이제 찾을 것 같습니다. 뭐 가락 우성이라든지 전고점 도달 안 하는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구축 아파트들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얼죽신이라고 최근에 유행하는 게 얼어 죽어도 신축. 얼어 죽어도 신축. 뭐 요즘 겨울에도 네.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먹더라고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추워가지고 여름에는 아이스 먹는데 저는 이제 가을만 돼도 네. 왠지 따뜻한 게 먹고 싶은데 얼죽신이라고 하는데 아마 얼죽신은 저는 그렇게 엄청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얼죽신이 전고점 도달하게 되면 됐고 나는 얼어 죽어도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이왕이면 신축이 좋겠으나 같은 값이면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들 위주로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4분기, 9월, 10월, 11월, 12월 시장은 이렇게 전고점 회복되지 않은 단지 위주로 눈을 돌리면서 이런 단지들이 키높이 맞출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천정부지로 치솟는 게 매매가도 매매가지만 또 전세가를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뭐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게 전세가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1년 동안 서울 전세가는 계속 상승세라고 하는데 전세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전세가 문제예요. 네. 진짜 문제는 전세입니다. 왜? 집값이 올라가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 돼요? 두 가지 뭐, 선택하면 되잖아요. 네, 뭐 따라가면 되고 따라가기 싫으면 보류하면 되죠. 보류하고 전세 살면 되죠.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요? 월세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월세로 가거나 네.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네. 영끌하거나. 더러워서 그냥 연끌하거나 네. 나 사버릴래. 이 세 가지 선택지인데 세 가지가 다 괴롭죠. 그렇죠. 매매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사고 내가 전세 살고 있으면 괴롭진 않잖아요. 그냥 시장 상황 관망하면서 기회가 되면 사면 되는데 전세는 가격이 올라가면 월세로 가도 괴롭죠. 매월 월세 내야 되고 짜증나죠. 네. 전세금 올려줘도 짜증나죠. 생돈 주는 것 같고 집 사면 내가 원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등 떠밀려서 집 사게 되면 또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대출 받으러 은행 가니까 또 안 된다 그러고 뭘 가져오라 그러고 청첩장 가져오라 그러고 요즘 뭐 또 집 하나 있는 사람이 사게 되면 처분 조건부 뭐 신한은행은 같은 날짜 맞춰야 되고 뭐 결혼 자금으로 하면 뭐 청첩장 들고 오라 그러고 복잡해요. 네. 이렇게까지 내가 집을 사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매매 같은 경우는요. 요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들은. 공급이 부족해도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정책을 잘못해서 자극을 주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금리에 따라서도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집값이 저평가가 되면 또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죠. 첫 번째 대출 규제부터 하고, 그래도 오르면 규제 지역 지정하고, 양도세, 중과세, 또 세금 규제하고, 뭐 토지 거래가 구역 같은 것도 해서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는 무슨 카드를 꺼내들어야 될까요? 지금 또 대출 규제 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세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실수요자들이 난리가 날 거잖아요.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실수 난리가 나요. 민원이 빗발칠 겁니다. 전세 대출도 마음대로 규제도 못해요. 집주인 규제하면 집주인들은 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규제하니까 전세 물량이 더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는 사실 해법이 잘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게 전세입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올해만, 내년에도 올라가고요. 저는 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왜? 전세 가격이 떨어지려면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는 입주 물량이 많이,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는 투기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전세금이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실수요자들이에요. 근데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 안정이 되겠죠. 근데 서울이 입주 물량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희소. 올해 이제 11월에 둔촌동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네, 그거 하나 믿고 12,000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나와도 뭐 35,0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35,000원도 안 될걸요. 지금 정부 통계와 민간 통계가 다른데, 정부 통계는 뭐 35,000원이라고 하고 민간 통계는 25,000원이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민간이 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없죠.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리고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나 입주하면 정상적으로는 원래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네. 지금 강동구 전세 가격이 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오릅니다. 네. 오히려 올라가요. 그러면 이건 뭐지? 입주 물량이 이렇게 나와도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면 입주 물량과 전세 가격의 공식은 안 맞는 건가? 그건 아니죠. 만약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가 안 나왔으면 강동구 전세 가격은 더 많이 올랐죠. 그거 덕분에 이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자, 두 번째 전세 가격이 떨어지려면 2022년 우리가 경험했죠. 금리 미친 듯이 네. 급등하게 되면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이탈합니다. 월세로 가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지금 가능성이 없죠. 없죠. 네. 그러면 전세 가격 잡힐 수 있을까요? 어렵겠네요. 어렵겠죠. 네. 그럼 언제까지? 모른다. 꽤 길다. 왜? 지금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이 줄기 때문에 올해 분양 물량 줄어드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세는 앞으로 3년, 5년 후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무이자 대출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죠. 2011년도 이제 집값 막 서울 집값 떨어졌을 때, 그때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이 53%인가 뭐 50% 초반대였는데요.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2016년, 17년까지 계속 오릅니다. 서울 전세 가율이 70%가 넘었어요. 2016년인가 17년에. 그렇게 오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매매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 올라가면 올해 바로 집값이 탁탁 수학 공식처럼 1+1은 2 딱딱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면 결국에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매매 가격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공식의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전세 가격 상승입니다. 그래서 전세 굉장히 고통스럽긴 한데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전세만 거주하시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전략적으로 전세 거주하시는 거는 괜찮겠으나 항상 우리가 전세에 살고 있을 때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내 집 마련 언제 해야 될까? 항상 타이밍을 보면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곧 있으면 또 이사철도 다가오는데 정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보면은 정부가 뭐 지금 9월부터 DSR 뭐 2단계를 시작하고 있지만 또 내년에 3단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집값을 잡는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대출 규제 더 강화되죠. 지금 또 무서운데 이제 3단계가 되면 또 스트레스 금리 더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대출 규제가 집값 잡는 효자일까? 호랑이 곶감 이야기 알잖아요. 네. 호랑이와 곶감은 무서워 하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데 왜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했을까요?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진 거죠. 집값도 최근에 재밌는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KDI에서 조사를 했는데 8월에 나온 보고서 내용입니다. 대출 규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6개월 넣어봤습니다. KDI는 6개월 지나면 대출 규제 효과가 없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2019년 12.16 대책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15억 이상 대출을 다 막아버리는 굉장히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2020년으로 넘어갔죠. 2020년 1분기 때 그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줄어들어요. 야, 효과 있네. 2분기부터 다시 늘어납니다. 3분기 더 늘어납니다. 4분기 폭발합니다. 6개월밖에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시장 상황이. 그때 2020년 상황 아시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는 2020년 되면 집값 좀 안정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2014년, 15년부터 2019년까지 올랐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올랐거든요. 5년이면 꽤 긴 세월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금리도 또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2019년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추세면 2020년 정도는 집값이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생기면서 모든 게 원점에서 리셋, 다시 저금리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폭발하죠. 실수요자들이 이제 그때도 폭발하는데 기다렸거든요. 2020년 되면 안정이 되겠지? 기닌만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정이 되겠지? 라고 했는데 웬걸? 이게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못 기다리겠다. 사야겠다. 2020년, 2021년에 인천, 오산, 의정부, 지방에 경산 이런 중소도시들까지 다 올라버립니다. 대출 폭발하죠. 그래서 대출 규제 약발이 안 먹혔습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는 정말 효과가 없는 것일까? 노무현 정부 시절로 가볼까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007년도에 이제 DTI 규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ATV 규제만 했어요. 참 좋은 시절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자, DTI 규제를 딱 하니까 그렇게 천정부지에 오르던 집값이 꺾여버렸어요. 이거다. 대출 잡는 곶감은 바로 DTI야. 이제 그런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꺾일 때가 됐는데 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거의 집값이 이제 무릎에서 발바닥에서 무릎 찍고 어깨 넘어서 머리까지 올랐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나오니까 먹히는 거죠. 구매 능력을 억제하니까 먹혔는데 자, 대출 규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집값 잡는 곶감 효자야 공식이 딱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규제가 대출 규제잖아요. 안 먹히는 거야. 당황하죠. 2017년, 2018년 대출 규제, 세금 규제 했는데 안 먹혀요. 왜 안 먹힐까? 그때는 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은 무릎에서 어깨로 올라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때는요. 한마디로 분위기가 불붙어 버리게 되면 대출 규제 할아버지가 나와도 못 잡습니다. 잡힐 때 되면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됐을 때 대출 규제 딱 때려주니까 잡힌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대출 규제 하나만 가지고 집값이 잡힌다 안 잡힌다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이다. 우리 애가 왜 공부를 갑자기 하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죠. 갑자기 목표가 설정이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친구가 안 놀아주니까 공부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무서워서 공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한 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상당히 구매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겠으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은 집값이 이제 어깨, 머리 이 정도 전고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인데 추석 이후에 이제 올 하반기 앞으로 한 3개월 정도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공은 시장에 넘어왔고요. 이제 금리한테 달렸다. 시장과 금리한테 달렸다.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내리긴 내릴 것 같아요. 기정사실인데 얼마 내리느냐. 아마 비컷으로 갈지 0.25로 갈지 0.5로 갈지가 이제 관건인데 올해 안에 예를 들어서 2024년 올해 안에 미국이 0.5에서 0.75 정도 내려준다면 그냥 예상 범위 내인 것 같고요. 1%포인트 이상 내린다면 좀 많이 내리네?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공은 한국은행으로 가죠. 한국은행은 지금 고민이 뭐냐면 집값이에요. 집값만 안정되면 언제든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스탠바이 시그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9월 돼서 대출 규제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 계속 상승세를 유지했다면 한국은행은 금리 못 내립니다. 네. 어떻게 내립니까? 금리 내리는 순간 집값 폭발하는데. 그렇죠. 근데 다행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승세가 주춤하고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만한 상황은 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0.25에서 0.5 정도 올해 연내 내릴 가능성은 있겠다.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0.25%포인트 25bp 정도 내린다면 예상했잖아. 네.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뭐 사실은요 기준금리가 0.25%나 0.5% 정도 내려도 대출금리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영향 주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이잖아요. 네. 근데 대출금리는 요동을 치잖아요. 네. 정부 당국이 금감원에 한마디 하면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충분히 이게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0.25 내리더라도 금감원에서 불러서 야 똑바로 해. 한마디만 하면 대출금리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25에서 0.5 정도 수준을 가지고 요동을 치진 않겠으나 그래도 내렸다는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0.5%포인트 정도 내린다면 우리 좀 얼어붙었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관망을 하는 매수 심리에 약간 훈풍 정도는 충분히 불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근데 전고점 도달한 데 말고 안 도달한 데 어디지? 라고 해서 수도권이나 서울에 전고점 도달하지 않는 아파트의 거래량은 저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내년에도 금리 내릴 거거든요. 특별히 아주 변수가 없다면 금리 내리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3.5%잖아요. 3.5%인데 내년에 내려도 저는 2.5% 정도 중금리 정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저금리 있잖아요. 네. 0.5% 이런 저금리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저금리로 간다는 얘기는 경제가 엄청난 위기, 아주 악재 이런 상황일 때 가는 거고요.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흘러간다면 내년에도 한 2.5% 정도 기준금리, 중금리로 갈 것 같고 그러면 대출금리는 이제 당국의 입김과 은행권의 상황에 따라서 3%대 정도니까 엄청난 저금리라고 할 수는 없는 수준 네.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 자극에는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훈풍을 줄 수는 있는데 초저금리로 가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서 다시 집값이 폭발하고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까지는 정부가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